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빠르게 현실과 충돌했는가?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처럼 보였지만 전장을 들여다보면 이 사태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붕괴의 결과였다.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자신들이 선택한 외교 노선과 군사 협력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전쟁은 믿음이 아니라 체계와 준비를 시험한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후견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종의 방패처럼 활용해왔다. 강한 배후가 있다는 인식은 상대의 대응을 제약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과거 북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방식과 유사한 도발 공식이었다. 제한된 충돌을 통해 상대의 한계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며 그 사이에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전장은 그 계산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투가 시작되자 태국은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를 앞세우지 않았다. 태국군은 이미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공중작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중심에는 F-16 전투기가 있었다. 태국 공군은 제한된 충돌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정밀 타격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는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전장관리였다. 캄보디아가 선택한 대응은 정반대였다. 중국산 다연장 로켓과 포병 전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화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량 화력 중심의 운용 방식은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포를 쏘는 순간 위치가 드러나고 그 정보는 곧바로 공중과 지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다. 태국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공중자산과 지상정보자산을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이 실전에서 작동했다.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반복되는 정밀 타격이 이어졌고 캄보디아군은 대응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방공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중 위협은 곧 전장의 주도권 상실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캄보디아의 군사 현대화 방향이었다. 캄보디아군은 오랜 기간 중국식 전술을 기반으로 훈련을 받아왔다. 대규모 병력 전개, 화력 집중, 전선 압박이라는 방식은 상대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캄보디아는 교전 초기부터 하늘을 내주었다. 그 순간 중국식 교리는 오히려 족쇄로 변했다.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방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휘 통제와 기본 전술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결코 허술하지 않은 군대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훈련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서로 다른 군사 철학을 조합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전쟁 수행 체계로 통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태국은 일관된 선택을 해왔다. 미국식 공중작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전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를 운용했다. 특히 국경 분쟁과 같은 제한적 충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고 즉시 이탈하는 방식은 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개념의 차이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와 대규모 피난은 군사적 결과를 넘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투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전장이 흔들리자 내부의 자금 흐름과 통치 구조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의 균열이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후견인 이미지를 제공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질서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후견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전장을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는 이 현실을 불과 몇 주 만에 뼈아프게 체감했다. 결국 이번 충돌의 초반 국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숫자와 화력에 의존한 군대는 흐름을 장악하지 못했고 체계와 네트워크를 갖춘 군대가 전장을 관리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단지 한국과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동남아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질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의 문제는 단순한 전력 열세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로 드러났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한 핵심은 훈련의 부족이 아니었다. 캄보디아군은 결코 훈련받지 않은 군대가 아니었다. 문제는 무엇을 전제로 훈련했는가, 그리고 그 전제가 실제 전장과 얼마나 어긋났는가였다. 캄보디아군의 교리는 명확했다. 중국식 지상 중심 전술, 즉 대규모 병력 투입과 화력 집중을 통해 전선을 압박하고 상대를 소모시키는 방식이다. 이 교리는 공중 위협이 제한적이거나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는 첫날부터 하늘을 잃었다.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동일한 전술을 반복한 것은 스스로 약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택이었다. 특히 다연장 로켓과 포병 운용에서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다연장 로켓을 전면 배치하며 단기간 화력 우위를 노렸다. 하지만 발사 순간 곧바로 위치가 노출되었고 이는 태국군의 감시 자산에 의해 즉시 포착되었다. 포병은 쏘는 순간부터 표적이 된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제공권이 없는 전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태국군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공중에서 확보한 정보는 지상 타격으로 연결되었고 지상에서 얻은 정보는 다시 공중작전을 보완했다. 이 순환 구조는 캄보디아군이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았다.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회피와 재배치를 시도할 때마다 이어지는 반복 타격이 전선을 잠식했다. 캄보디아의 또 다른 문제는 서로 다른 군사 노하우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포병 운용과 병력 집중 전술을 배웠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지휘 통제와 기본 전술 교육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전쟁 수행 체계로 엮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전장은 단편적인 기술의 집합이 아니다. 각 요소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작전 개념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캄보디아군은 지상 화력 운용과 지휘 통제 교육을 병행했지만 제공권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전술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싸웠고 그 훈련 자체가 전장의 조건과 맞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국군의 선택은 일관됐다. 태국은 처음부터 전투의 성격을 제한적 충돌로 규정했다. 단기간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 병력 투입이 아니라 정밀성과 속도였다. 제공권을 장악한 뒤 공중과 지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전술이 그 핵심이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지휘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고 현장 부대는 상부의 명확한 지침 없이 기존 매뉴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사시설과 후방 거점이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단순한 군사 손실을 넘어 정권 유지에 직결되는 비공식 자금 흐름과 기반 시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태도 역시 캄보디아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해군 기지 확장과 군사 협력을 통해 상징적인 후견인 이미지는 제공했지만 실제 충돌 국면에서 중국은 거리를 유지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 흔히 반복되는 장면이다. 후원과 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다. 캄보디아는 이 차이를 전략적으로 계산하지 못했다. 캄보디아의 실패는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 전장은 과거의 교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시험장이었다. 이 조정에 실패한 순간 숫자와 화력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 틈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전장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변수는 단순한 수적 우위나 정치적 배경이 아니었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무기체계 차이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였다. 특히 태국군이 실전에서 보여준 한국산 무기체계의 활용 방식은 전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무기들은 전통적인 지상 화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연장 로켓, 곡사포, 휴대용 대전차 무기 등은 단기적인 화력 투사에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정확한 정보와 기동성, 그리고 공중 지원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한계를 드러낸다. 반대로 태국군이 선택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처음부터 제한적 충돌과 기동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K9 자주포다. 이 무기는 단순히 더 멀리 쏘고 더 강하게 때리는 포가 아니다. 핵심은 슈팅 앤 스쿠트라 불리는 운용 개념에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사격을 마친 뒤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방식은 상대의 반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캄보디아군이 포병을 운용하며 위치 노출이라는 문제에 시달린 것과 달리 태국군의 포병은 포착되기 전에 이미 이동을 마친 상태였다. 이 기동성은 공중자산과 결합될 때 더욱 위력을 발휘했다.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하에서 지상 화력을 운용했다. 공중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는 포병 사격의 정확도를 끌어올렸고 지상에서 발생한 정보는 다시 공중작전을 보완했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하나의 독립된 장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했다. FA-50 경공격기의 역할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항공기는 대규모 전쟁이 아닌 국경 분쟁과 같은 제한적 충돌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상대적으로 운용 비용이 낮고 정밀 유도 무장을 활용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태국군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빠른 출격과 반복 타격은 전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여기에 결합된 정밀 유도 무기들은 전투의 양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은 목표 식별과 타격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무차별적인 화력 투사가 아니라 선택된 목표를 정확히 무력화하는 방식이었다. 제한적 충돌에서 이러한 선택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중국산 무기가 가격 대비 물량 확보에 강점을 가진다면 한국산 무기는 통합 운용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번 전장에서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캄보디아군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지 못했다. 반면 태국군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량의 무기 체계를 활용하면서도 전장 전체를 관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한 번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전은 언제나 가장 냉정한 시험대다. 서류와 시연에서 검증된 성능이 아니라 실제 충돌 속에서 살아남는 체계만이 의미를 가진다. 태국군의 운용 사례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현대전 환경에 맞춰 설계된 전쟁 수행 도구임을 입증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번 충돌에서 바로 그 언어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장의 외부, 더 큰 전략적 논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전장의 외곽에서 또 하나의 파장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성과 폭발음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에서 비롯된 충격이었다.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등장하자 이번 분쟁은 단순히 동남아 국경 충돌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확장되었다. 일본은 전후 체제 속에서 비핵 원칙을 국가 정체성처럼 유지해온 나라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수십 년간 일본 외교와 안보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일본 내부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 결과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던 논의가 공개석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본 정권 내부 관계자가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파장은 즉각 확산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외부에서는 더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이 국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준핵 보유국으로 인식해왔다. 실제로 일본은 핵무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 대부분을 갖춘 국가다.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을 축적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도 확보했다. 이는 정치적 결단만 내려진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발언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을 억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미국 내 일부 분석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처한 전략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핵무장은 과거의 기억을 자극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북핵과 중국의 군사 압박이라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비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며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논의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을 전제로 자주적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핵공유나 반입 허용과 같은 단계적 변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의 안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주변에서 핵을 둘러싼 논의가 동시에 가속화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이를 외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했고 중국은 핵전력을 서해와 동북아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핵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지역 전체의 전략 균형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분쟁은 단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구조 전반을 전장의 승패는 국경에서 갈렸지만 그 여파는 핵과 전략이라는 훨씬 더 큰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또 하나의 국가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 변수로 머무를 수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핵논의와 중국의 강경한 반응, 그리고 북한의 기정사실화된 핵무장은 한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좁혀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즉각적인 핵무장 선언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전략적 억지력 구축이다. 그 핵심에는 미사일 전력이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사일 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초기에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지만 점진적인 기술 축적과 환경 변화 속에서 그 한계를 하나씩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집중한 것은 단순히 더 멀리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확실히 관통하고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이러한 전략의 집약체다. 특히 최신 단계의 현무 미사일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목표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다. 깊은 지하 벙커, 강화된 지휘시설, 핵심 군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이 개념은 단순한 보복수단이 아니라 선제적 억지의 성격을 띈다. 상대가 지하로 숨는 선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이 전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미사일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용을 넘어 중국의 주요 군사 거점과 산업 중심지까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몇 발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전략 계산을 바꾸는 변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한국이 탄두 중량과 사거리의 조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재래식 억지력과 전략적 억지력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억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사일의 핵심은 탄두보다 운반체계다. 정확한 유도, 고속 비행, 방어망 돌파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확보한 영역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상위권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쉽게 전수받을 수 없는 기술이며 축적된 연구와 반복된 시험의 결과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해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반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어느 하나가 제약을 받더라도 다른 축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억지력의 신뢰성을 극대화한다. 상대가 계산해야 할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인 핵무장 선언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제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택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전략이다. 한국은 직접적인 핵무장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는 선언보다 조용하지만 그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력과 선택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모든 흐름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시작된 충돌은 단기간에 전장의 성격을 드러냈고 그 여파는 동아시아 전반의 전략 계산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숫자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체계, 연결, 그리고 선택의 일관성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한다. 캄보디아의 사례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키웠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그 협력이 하나의 전쟁 수행 체계로 작동하지 못했다. 제공권을 상실한 순간 기존 교리는 무력해졌고 전술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특정 국가의 실패라기보다 변화한 전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였다. 반대로 태국은 제한적 충돌이라는 조건을 정확히 인식했다. 감정적 대응이나 과시적 행동 대신 짧고 정확한 타격을 통해 전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투 개념을 구현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을 준비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이 여파는 일본의 핵 논의로 이어졌고 중국의 강경한 반응을 불러왔다. 핵을 둘러싼 언급과 경고는 실제 무력 충돌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아시아는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와 잠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힌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판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억지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미사일, 전력, 운반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기반은 이미 주변국들의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를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축적해왔다는 점이다.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만드는 것, 그것이 억지력의 본질이다. 이는 즉각적인 충돌을 부르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준비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미중 경쟁은 장기화되고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감정적인 대응이나 극단적인 선언이 아니다. 단계적 준비와 기술적 축적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 공간을 넓혀가는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과거에는 숫자와 동맹이 답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장은 다르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한국은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선언 없이도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